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로보택시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대도 또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내년 4월부터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판이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오늘 IT 연구소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구글의 웨이모, 또 중국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까지 글로벌 로보택시 경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2,000선 중반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 4,000선을 넘기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 선정이나 또 투자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요, 특정 종목 대신 시장 전체 흐름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죠. 지수 추종 투자의 장단점과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주 코스피가 상승세로 돌아서서 그 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4% 오름세입니다. 4,132선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오늘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19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210억 원 타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644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오른 영향인데요. 삼성전자가 3.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3% 오르면서 장중에는 또 한 번 신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였는데요. 오늘 움직임 어떤가요? 네, 코스닥 지수 오늘 장 초반에 900선까지 회복했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0.3% 오름세로 890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코스피와 달리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9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90억 원 사자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섹터별로 흐름이 엇갈립니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대표주가 강세 기록 중인 반면에 제약바이오 대표주 대체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2차전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엘버말, 리튬 아메리카 등 리튬주 주가가 리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환 시장 동향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증시 분위기는 우호적이지만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오늘 환율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현재 1,4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46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예.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93원, 엔화가 94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정말 좋긴 한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손실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멈칫했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불장 중 불장이죠. 네. 코스피는 올 들어 70% 가까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개미 절반 이상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 잔고를 가지고 있는 240만 명의 고객 중 131만 명,
약 54%가 손실을 받고 그 금액만 12조 원 이상 1인당 약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50대 투자자가 10명 중 6명이 손실을 볼 만큼 나이가 많을수록 성과가 좋지 않았고요. 예. 또 3억 원 이상 뭉칫돈을 들인 투자자의 손실 비율이 60%를 넘길 만큼 투자금이 많을수록 대체로 손실을 보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을 샀길래 아직도 고점에 물렸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예. 카카오가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습니다. 아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였다면 손실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고요. 예. 또 2차 전지 열풍 당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던 투자자들 역시 아직 익절하지 못했고 또 특히 인기가 많았던 이 고버스 ETF를 중심으로 손실이 컸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준 종목으로는 최근 이른바 깐부치킨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삼성전자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그렇죠. 네. 전체 수익 투자자의 수익 금액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할 정도입니다. 들고 있는 투자자 수도 40만 명을 넘기면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 중 약 40%는 삼성전자 주주였던 셈인데 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2배 안팎으로 올라 역대 최고가를 찍으면서 500만 소액 주주 모두 두둑한 플러스 잔고를 들고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 수익 금액 비중은 AI 반도체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이 SK하이닉스가 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전자 우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뒤를 이으면서 올해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선,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두둑히 불려줬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빚을 내가면서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요즘 정말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죠. 네.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만 가봐도 음식 기다리면서 연신 차트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말에 혹해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선 사람도 많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지난달 한 달 증가폭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하고요. 통상 변동성이 크다곤 하지만 해당 기간 증가폭만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박앤세일이다 외치면서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 넘게 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은행권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B2G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나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층 B2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하면서 코스피 지수 5천 달성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단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한 이 금융당국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점에 시선이 갑니다. 이렇게 요즘 남들 다 하는 투자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너도 나도 뭉칫돈을 붓고 있는데 네. 휩쓸리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채권 손절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이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증권사들의 채권 투자 수익률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인데요.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상승세로 전환해 이달 들어 웬만한 구간에서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값이 뚝 떨어진 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인데 하느니 기준금리 조정의 주요 변수로 삼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열 현상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고 경기 둔화 우려를 근거 삼아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최근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또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증시까지 잘 달려주면서 은행권에서 이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나 돈이 빠져나간 은행권의 채권 매수 여력이 줄어든 점도 수급 여건을 악화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금리 급등세가 이어지자 채권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내년 국고채와 특수채 발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수급이 꼬인 상황인데 여기는 국고채 손절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지난주 후반에는 신용물 손절까지 나오면서 금리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
올해 채권 투자는 이제 이자 수익까지 날아간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특히 국고채 중심으로 투자한 경우 내상이 더 크다 짚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짧게 짚어봤는데요.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업계가 당황스러운 표정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을 2018년과 비교했을 때 53에서 61% 감축하기로 했는데 네. 정부가 제시한 숫자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 앞서 하한선을 48%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정부안보다 높은 NDC 목표는 재앙과 같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 기후변화는 사기라고까지 말하면서 발을 빼고 있고 그렇죠. 중국 등 역시 감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우리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정부 예산만 10년간 190조 원 넘게 들어가는 데다 주요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비용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예.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철강, 석유화학 업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또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안 없이 목표만 높여 잡으면서 고용 감소를 시작으로 이 산업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는 확정한 이 NDC를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역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좀 한숨 돌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이 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 무역 제재를 좀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무역 전쟁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질 뻔했던 하나오션이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필리 조선소 등 하나오션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유예가 됐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해사 조선업 조사를 중단하자 중국 역시 해당 조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하나오션 자회사에까지 내렸던 이 제재를 거둬들인 겁니다. 네. 이 앞서 중국은 이들 회사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이 중국 기업, 기관 그리고 또 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을 금지했었죠. 네.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 속에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 마스카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정조준한 조치였는데 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관세 휴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 유예는 1년간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두 고래 사이 분쟁의 불씨가 살아나면 언제든 다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데요. 양국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을 뿐 언제든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네요. 네, 지난해 7월이었죠.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위메프의 계속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2,234억 원, 청산 가치는 134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 미정산 피해자들이 지난달 회생 절차를 연장해달라며 항고장을 냈지만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인수자 역시 찾지 못하면서 위메프는 공중분해되는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살펴보니까요. 사실상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 피해 규모만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적했고요.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사고 현장 양옆에 있는 이 보일러 타워 2개를 발파하고 네. 오후부터 다시 수색 작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중장비와 함께 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24시간 구조 작업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이 됐고요.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습니다. 예. 타워 때문에 수색에 나설 수 없어 2명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 갑갑한 상황이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공사 기한에 쫓겨 무리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떠넘기면서 이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 나선 상황에서 국영기업에서마저 이런 대형 산재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는 듣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소식입니다. 이달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조사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빼갈 수가 있다고요? 네,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방문 기간 동안 이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예. 찾아오면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처에서 발급한 이 통계조사 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아하. 조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예. 또 요원증도 못 믿었다 싶으시면 이 조사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서 이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통장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카카오톡, 문자 같은 메시지도 갈 텐데 어떠한 인터넷 주소, URL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아서 서울 시내도로는 평소보다 정체가 깁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연희램프부터 막히고요.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론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도로 표면이 고르지 않고요. 더 가서 여의하류 1차로에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론 하객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짧게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IT 연구소.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화제예요. 특히 테슬라가 큰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늘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테슬라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부터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무인 로보택시 이름이 사이버캡인데요. 요거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영화 보면은 운전대 없는 택시가 막 혼자서 돌아다니는 이런 그렇죠.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를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이 운전하는 사람이 전혀 없이 차가 알아서 손님을 태우러 가고 또 운행을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로보택시는 이미 미국의 일부 도시들에서 시범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양산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네. 이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가 로보택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한 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로보택시 시장인데요. 네. 좀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얘기하는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기존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은 생김새 자체가 엄청 달라요. 어. 가장 큰 특징은 운전대랑 페달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데. 네, 그러니까 그냥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운전대를 없애버린 거고요. 2인승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2인승. 네. 일단은 차 문을 딱 열면 가장 잘 보이는 거는 음. 앞에 큰 디스플레이 화면 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택시를 부르게 될 텐데 네.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뭐 가다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이 그냥 이동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 혹은 업무 시간이 너무 될 좋네요. 수가 있다라는 네. 건데요. 네. 또 문 같은 것도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 이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이렇게 스포츠카 같은 데 달려 있는 문인가요? 맞아요. 이 나비 날개처럼 위로 이렇게 열리는 그렇죠. 좌우로 열리는 이런 문인데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멋있는 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당연히 전기차로 출시가 되는데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무선 핸드폰 뭐 충전하듯이요? 네, 그래서 차를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네. 정해진 충전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너무 편리하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개념이고요. 네. 또 2인승이라고 했는데 트렁크는 또 꽤 큽니다. 그래서 골프백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다고 하고 네. 커다란 캐리어 기준으로 한 2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다라고 허허. 하는데 이쯤 말하면 이제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또 꽤 나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 이 차를 3만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3만 있대요. 달러요? 네. 이게 한국 돈으로는 한 4,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비싸진 또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어쩌면 살 수 있는 그런 네, 정도의 네.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또 테슬라의 재미있는 주장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때 늘 차를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차는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자기네 로보택시를 사서 그냥 여러분 일하는 시간에 로보택시는 일을 하게 하시라. 막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보택시가? 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운송사업법 때문에 이게 안 되겠지만 해외에서는 네. 이런 수익 모델들로도 막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야, 그러면 테슬라의 어떤 점이 이 로보택시 시장에서 특히나 경쟁력이 있다는 건가요? 제일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만드는 것부터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이걸 전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플이 아이폰 디자인도 하고 운영 체제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칩도 직접 설계를 하는데 그렇죠. 이러면 장점이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차체, 배터리, 뭐 자율주행 그리고 AI 칩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 이상을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이 대량 생산이 된다? 이거는 가격이 낮아진다. 그렇죠.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500만 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대를 낮출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미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술 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뛰고 있는 거리가 이미 50억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건데요. 네. 이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또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많은 상황을 경험할수록 AI가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네. 더 똑똑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제조 전략에서 언박싱이라는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언박싱이요? 기존 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부품이 하나씩 조립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네. 이 언박싱은 여러 가지 모듈을 동시에 만들어 놓고 한 방에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장점들이 합쳐지면 정말 품질 좋은 로보택시를 저렴하게 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진짜 참 테슬라는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안전한 건지 이게 완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의심이 많이 가는 수준입니다. 네네. 실제로 올해 6월부터도 로보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약간의 잡음이 또 있었어요. 아하, 예. 그리고 올해 5월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는데 네. 2019년도에 발생했던 테슬라의 어떤 사망 사고의 회사 책임을 또 인정해준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웨이모나 중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상용화가. 그래요? 네. 그렇지만 따라잡을 가능성이나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네네네. 이 기술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고 결국 얼마나 많은 차량을 도로에 투입해서 데이터를 모으느냐, 또 얼마나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타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네. 테슬라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용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어디인가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주 25만 건이 넘는 승객을 이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와, 매주 네. 25만 건. 그것도 네. 공짜도 아니고 돈을 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상용 서비스 규모 측면에서는 1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운행되는 대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네. 올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대가 넘는 로보택시들이 이미 길가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와는 달리 완전 무인, 아무도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는 실제 무인 택시를 운영을 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 웨이모는 이미 오래 전부터 로보택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웨이모가 자체적으로 차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규어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중국의 지커 이런 회사의 차를 가지고 와서 네. 본인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현대차의 아이오닉 5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수년간 실제 도로에서 검증을 받아서 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다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운전을 해도 눈이 오는 환경에서는 이게 뭐 미끄럽기도 하고 길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위험한데 웨이모가 눈 오는 지역에서도 이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어허허. 올해 겨울부터 이 미국 북부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순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도전에 이제 로보택시를 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사실은 디트로이트라고 하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는 도시이실 거예요. 예. 뭐 포드라든가 GM, 크라이슬러 같은 전설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바로 여기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라는 거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웨이모는 내년에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까지도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사업의 확장에 안정적으로 좀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현대차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현대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나요? 네, 현대차는 사실 자회사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웨이모하고 따로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작년 10월인데요. 아이오닉 5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협력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내년 이후로 연기가 되어 있는 테스트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오닉으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오, 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웨이모 드라이버라는 네.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탑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차량을 만들고 웨이모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새롭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네. 또 자율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기술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이 협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또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또 뭔가 습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막 상업화되면 가장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했던 게 사실 저는
우버였거든요. 승차 공유 서비스. 근데 우버도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버가 운전자랑 승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직접 로보택시 운영하겠다라고 어허.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네. 크게 봤을 때에는 엔비디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네. 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2027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라는 10만 대. 네, 그럼 뭐 적지 않은 그런 대수인데 오. 그런 목표를 발표한 상황이고요. 예. 뭐 요즘은 AI 칩 분야에서 굉장히 글로벌 리더로 꼽히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회사인 루시드와도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 6년간 미국 주요 도시에 2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배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웨이모랑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협력의 네.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틀랜타랑 오스틴 지역에서 우버 앱으로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부를 수도 있게 지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하자면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도 할 것이고 네. 동시에 다른 회사의 로보택시를 자기 플랫폼에서 예약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AI 시장도 그렇고요. 뭐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하면서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는데 이 로보택시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빠르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바이두라는 회사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이두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구글 같은 회사입니다. 네.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듯이 그렇죠. 바이두 역시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율주행 분야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로보택시 서비스 이름이 아폴로 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주간 승차 횟수가 25만 건 기록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웨이모가 4월 달에 발표한 수치랑 똑같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할 수가 오. 있는 거죠. 지금까지 총 1,700만 번의 운행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2억 4천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중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인근 국가에도 이미 글로벌 진출을 했어요. 네. 뭐 홍콩, 두바이, 아부다비, 심지어 스위스까지 적극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역시나 가격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아하. 이 6세대 로보택시 가격 보니까 대당 37,000달러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 4천만 원대 정도라고 그러네요. 볼 수 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구글의 웨이모는 한 대당 2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가격 수준으로 그러네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강력한 어떤 공급의 힘이 있다라고 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기업인 샤오펑 이 회사도 로보택시를 만든다고 하던데 이 샤오펑은 또 중국판 테슬라를 꿈꾸는 회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샤오펑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데요. 네. 뭐 테슬라처럼 로보택시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네, 얼마 전에 AI 데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도 2026년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종류의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잘 보면 테슬라의 2인승에 비해서 가족 단위로도 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차량이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네. 역시 가격은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9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의 공통점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샤오펑의 특별한 점은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가지고 로보택시를 하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미국과 이 중국 기업들 위주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로보택시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쉽게 말하자면 쉽지 않다. 아이고, 솔직하게 네. 말하자면 그렇고요. 네. 이 현대차의 자회사인 모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부침을 겪고 있고 최근에 CEO도 교체하면서 전략적인 방향성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다만 좀 작지만 강한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출신들이 만든 포티투닥 같은 스타트업도 있고요. 네. 또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는 작년에 발표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어요. 네. 현대차 자회사인 모셔널이 15위 정도로 순위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이 좀 더 기술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작은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하, 네. 아직 이제 도심 승객용 로보택시가 국토부가 지정한 시범 운행지구 안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구간별로 한 1.8km에서 110km 남짓한 범위 아주 작은 그런 구역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좀 규제에 묶여서 실증 단계가 제한적인 부분이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택시들이 상용화돼서 돌아다니는 모습 이렇게 보고 중국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 좀 뭔가 아쉽기도 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연구소 오늘은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또 한낮의 과학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도 책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이런 책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는 초판, 2판, 3판 같은 것이 쓰여 있어서 그 책의 출판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판이란 것은 서적의 첫 출판 또는 그 출판물이라는 뜻으로 책을 인쇄해서 만든 처음 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이미 간행된 책을 다시 출판함 또는 그런 출판물이란 뜻으로 한 번 낸 책의 판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거듭 펴내는 것을 말하고 우리말로 되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판 3쇄 또는 3판 20쇄와 같이 쇄라는 표시를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쇄는 책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간할 때 같은 책의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를 말하니까 처음 출간한 책이라면 초판 1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판으로 찍은 책이 다 팔려서 초판본 그대로 한 번 더 인쇄했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재판이 아니라 초판 2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판 20쇄라는 것은 초판본에서 2번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나온 것을 20번 인쇄해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먼저 모레인 수학능력 시험 당일의 날씨입니다. 이날 전국이 맑겠고요. 서울 기준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16도 정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좀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각각 1도씩 빼면 내일 기온이 됩니다. 내일 역시 아침 낮에는 춥겠고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늘만큼이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15도, 강릉 16도 등
13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등 영하 1도에서 10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를 포함해서 14도에서 2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고요. 또 아침 나절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영하권도 다소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라는 11월이라는 제목의 식구가 있습니다. 가을이 짧아서 고운 하늘빛과 단풍빛깔을 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낮 기온이나마 적당하니까 눈에 좋은 풍경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택이 어렵거나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죠. 시장 흐름에 투자하는 방식, 지수 추종 투자의 장단점, 또 대표 상품들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이 횡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협조 공직자를 조사하는 TF가 필요하다는 제안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를 재소환했습니다. 김성군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해군 선상파티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 요구를 넘어 이 대통령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야당의 제2 내란 획책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비교적 크게 오르며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 속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이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지만 예, 가라앉지 않고 전국 일선 검사장들하고 지청장 등등 그래서 노만석 대행에게 재차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검 부장부터 과장, 연구관들까지 수장 향해서 거취 표명 거론하는 상황이 이례적이고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 검찰 내부망에다가 글을 썼는데 권력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 입장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희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노만석 대행도 좀 압박이 좀 심한가 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연가를 하루 냈고 그래서 몸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거취를 놓고 좀 고심에 들어간 걸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노만석 대행은 원래는 설명하기로 이 법무부 쪽으로부터 항소가 연락이 어렵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어렵다고 했고 그러다가 이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밤에 전화가 와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전해져요. 근데 그 후에는 본인이 또 얘기하기로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대검찰청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런 발언이 그게 뭐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오더, 지시가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을 본인이 감안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실이야말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인 거죠. 왜냐하면은 또 일단 검찰은 구형보다 높게 받았고 그럼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운운되는 이 상황을 뭐 반기진 않겠죠. 대통령실로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정무 판단에 있어서 항소 포기를 뭐 종용할 이유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누군가의 뭐 과잉 충성인 것인가 이렇게 뭐 여러 해석이 붙을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구형보다 높게 받았다는 거는 검찰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형량을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항소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이거를 또 검찰이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신중하게 하라 이 정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그러면 이거 과잉 충성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하라 이것 자체가 어떤 압박으로 작용을 했거나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인지 이것도 좀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성호 장관의 의견 전달이 개입인지 아닌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꼭대기잖아요. 검찰 조직을 이제 다 담당을 하는데 그 지위를 봤을 때는 단순히 한마디 던지는 것만으로도 어떤 압력이 되거나 지휘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중요 사건은 사실 통상 대검이 그 법무부에 원래 경과를 보고를 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관례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제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또 이거죠.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그러면은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 이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7,800억 원 넘게 몰수를 해야 되는데 항소 포기에서 473억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국고 손실이고 국고에 보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설명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공소장에 특정한 배임 액수가 651억 플러스 불상액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4,895억 원으로 불려졌고 그 사이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검찰도 이거는 법원이 계산할 수 없다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말했던 651억 검찰 스스로가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4,895억 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갭이 너무 커졌고 근데 당시 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던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 횡령 같은 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서 추징 몰수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민사소송 같은 걸로 구제를 받는 거지 환수되는 규정이 아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공세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지시한 직후의 첫 적용 사례가
대장동 사건이다.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이 오늘 대검찰청으로 찾아갔죠. 항의 방문을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요. 예. 이번 주 안으로 이 국회 안에서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예.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건들, 그러니까 뭐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고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에서 검찰이 한 번이라도 입을 연 적이 있느냐, 이건 이중잣대이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보고 내란 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때그때 입장 바뀌는 검찰이라는 집단에 조금의 여지도 남길 필요가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방법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로 가느냐. 이 국정조사는 국민의힘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국조의 목적이 다르겠죠. 그래서 국정조사가 되느냐, 특검이냐, 청문회냐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은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순익 해병특검팀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죠. 네, 특검팀이 출범한 지 133일 만에 이 외압 의혹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을 부른 거예요. 예. 그동안 해병특검이 그 전에 2차례 불렀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다 불응을 했었고 네. 세 번째 만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 타고 출발해서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네. 네, 원래는 주요 피의자들이 1층 출입구로 오가게끔 공개되게 그게 원칙이었는데 네. 이번에 뭐 변호인단 요청도 있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비공개 출석 방식을 아하. 택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예. 특검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순서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다만 조사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로는 안 끝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 상황 보고 향후 추가 소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번 조사하면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마무리한 다음에 조만간에 그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요. 네. 해병특검 기한이 오는 28일에 끝납니다. 아하. 그걸 감안하면은 이르면 11월 중순께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는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 재판에 넘겼는데요.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네요. 네, 지난해 10월에 그 드론 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일인데요. 네.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팀이 수사 시작하고 나서 군 관계자들 여러 번 불러다가 조사를 했고 작전 준비부터 해서 실행 단계까지 뭐 다 들여다 보면서 경로 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는데요. 네. 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작전, 전력 이런 우리 측의 군사 기밀이 유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가 공개되면서 네, 이것도 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메모 내용을 보면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그러면서 장소로 적어둔 건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모 밑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예. 당초에 그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이 됐지만 이 외환유치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 적국과의 통모라는 요건이 붙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국과의 통모라기보다는 네. 적국의 도발에 그렇죠. 가까운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환유치 혐의 대신에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라면 성립하게 되는 죄목입니다. 네. 그래서 특검팀은 이번에 이게 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국가 안보도 그렇고 군사작전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도 또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빠졌고요. 예. 그래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해서 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짓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또 오빠 김진우 씨가 오늘 특검팀에 다시 출석했네요. 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요. 네. 기자들이 뭐 이후한 화백 그림 이런 것들은 왜 김진우 씨 장모집으로 옮겨놨는지 네. 또 금거북이 받은 거는 왜 최은순 씨의 요양원에 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지만 네. 아무것도 답하지 않고 입장했습니다. 예. 지난번 첫 조사 때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받았는데 12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 궁궐에 방문해서 통제구역 들어갔을 때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건데요. 네. 건천궁에 있는 공예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약 일주일 뒤에 물건들을 가져갑니다. 옥쇠를 올려두는 탁자인 보안 2점, 옥쇠 보관하는 보함 2점, 또 왕을 상징하는 붉은 상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등등 해서 모두 9점의 그 왕실 공예품을 가져간 걸로 파악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가져갈 때 뭐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행사용 물품 전시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뒀는지 이거는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돼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가져간 물품들이 1년 넘게 반납하지 않았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된 이후에 지난 4월 15일에야 공예품들을 국능유적본부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래서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계속 있었으면 계속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수장고에 들어갈 때도 입장 기록을 안 남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물건이 가져간 거를 파악이 확인이 되다 됐고. 네. 보니까 그러면 수장고 들어간 것도 유적을 또 어떤 사적으로 반출한 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이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뭐 정부 여당과 서울시 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동안 뭐 종묘가 여러모로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원래 이 종묘 주변이라고 하면 그 경관도 그렇고 문화유산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근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세운상가 일대를 개발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의회가 관련 규제 조례를 완화했고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서울시가 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원래는 그 종로변에 55m, 청계천변에 71.9m 이렇게 돼 있던 당초 그 전에 계획보다도 훨씬 건물이 높아지면서 종로변이 101m, 청계천변이 145m, 허허. 2배 가까이 오르니까 요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5층짜리 건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세운 4구역에 요 정도 최고 142m, 35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입니다. 네. 근데 유네스코 등재할 때 유네스코 측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된다. 어허. 라고 명시를 해놔서 예. 만약에 건물이 세워지면은요 세계유산에서 탈락을 하거나 혹은 위험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도 그래서 개발 계획을 포기했던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독일도 쾰른 대성당 그 근처에 그 라인강 건너편에 고층 건물 지으려고 했다가 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격하됐고 그래서
개발 계획 철회하고 네. 그 후로는 성당 주변에 엄격한 고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또 이런 건 있겠죠. 이제 세운상가 주변에서 이제 너무 노후했다. 우리도 좀 살자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일대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논란이 사실은 정치권으로 불붙고 있는 게 네. 김민석 총리도 뛰어들었어요. 네네. 종묘를 직접 찾아갔는데 서울시의 근시안적 단견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예고를 했고요. 예.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면서 세운상가 일대를 방치하는 게 과연 종묘를 위한 일인지 봐달라 이렇게 냉정하게 보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거는 다 중량감 있는 내년도에 어떤 서울시장 후보 아하, 요런 네. 또 전초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뭐 이해관계는 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연 뭐 이게 꼭 높게만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가져가야지 네. 무조건 이제 서로 정쟁으로 가져가는 거는 조금 너무 불합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애석하게도 네.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다 또 지난 수요일 뚝 떨어져서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 어제 또 반등하며 한숨 돌린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더 주식시장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워요. 네. 네, 최근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더라도 더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매수세를 키워가고 있고요. 예. 제가 시장 전망에 대해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권가에서도 네. 강세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한 정권사에서는 무려 7,500까지 코스피가 갈 수 있다. 7,500이요? 네.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이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평소 주식시장에 큰 관심 없던 분들도 최근 들어 관심을 많이 갖던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어렵던 분들이 많죠. 예.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이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저는 개별 종목 투자보다 지수 추종 투자를 먼저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 지수 추종 투자도 다양한 투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종목에 베팅하기 좀 어렵거나 두렵다 하시는 분들, 이 지수 추종 상품으로 하면 분산 투자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진짜 정확한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뭘 살까 고민하다 하나를 택했는데 네. 만약에 네. 악재가 터져서 내가 선택한 종목은 내리고 나머지 종목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업종 대형주까지 다 포함한 코스피 200 지수 상품에 가입했다면 코스피 200개 기업을 한 번에 보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네, 개별 네. 기업의 리스크는 최소화되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때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막 불었을 때 이 지수 추종 택하는 분들이 또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수 추종 상품은 분산 투자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해온 그 나라에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지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니 경제 성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 미국 주식 시장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지만 특정 종목 또는 섹터 선정이 어렵다면 미국 경제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S&P 500 지수 추종 상품을 택하면 되는 거고요. 예. 한국 시장 성장성에 베팅하고 싶다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 추종 상품을 택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비용과 관리의 용이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개별 기업을 직접 찾아보고 관리하고 이슈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후 소개할 상품들, 네.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 막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지수 추종 투자도 단점이 있겠죠. 네, 그럼요. 네. 그 모든 투자는 장단점이 공존하는데요. 네. 일단 지수 투자는 지난주 확인하셨듯이 급락장 또는 약세장이 오면 아하. 지수도 함께 하락하니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개별 기업의 큰 성장 잠재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네. SK 하이닉스나 많이 뛰었죠. 예. 미국 주식 중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2배 또는 3배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지수 상승이 절대 그 상승폭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 초보자 또 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요. 미국의 S&P 500 또는 한국의 코스피 같은 이 지수 추종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관련 상품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수 추종 상품이라고 하면 일단 상장 지수 펀드 ETF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지만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도 있죠. 네. 예를 들어 KB스타 미국 S&P 500 인덱스라는 상품은 네. KB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고요. 아하.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인덱스 펀드 ETF 상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거의 모든 운용사들이 이런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나 ETF는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 상장지수 채권인 ETN 상품도 있는데 ETN. 네. ETF와 비슷하지만 정권사가 발행한 채권 형태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주가지수의 일정 구간 수익을 목표로 하는 파생결합 상품인 ELS 상품도 있고요. ELS. 네. 네. 또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가장 많이들 선택하고 또 고민하는 ETF와 인덱스 펀드를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인덱스 펀드와 ETF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 같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인덱스 펀드의 발전형이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점은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특정 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가 된 것 같으나 인덱스 펀드는 하루에 한 번만 종가로만 사고 팔 수 있고요. 이에 비해 상장지수 펀드인 ETF는 주식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흐름을 실시간으로 오전에 지수가 낮을 때 사서 오후에 높은 지수에 팔아 단기간에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주식처럼 사기에 요즘 소수점 거래가 있지만 ETF는 한 주 단위로 사는 게 보편적이고요. 인덱스 펀드는 보통 정액식으로 매달 1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형태이고요. 또 인덱스 펀드는 당일 펀드 매입 신청을 하면
다음 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 매도할 때에도 다음 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ETF가 좀 더 좋아 보이지만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편함으로 인덱스 펀드가 ETF보다는 네.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 장기하게. 그렇죠. 그렇죠.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싶으면 자동 이체를 걸어둬도 되고요. 네. 물론 요즘 주식 모으기 서비스 등으로 ETF도 가능합니다만 인덱스 펀드는 목표 달성 자동 환매 기능을 이용하면 관리도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가격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고를 하고 싶다면 ETF를 그리고 또 시장 흐름을 따르는 투자를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다면 인덱스 펀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듯이 지수도 뭐 나라별로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만큼이나 최근 중국 증시도 주목을 받았고요. 네. 또 유럽 증시, 인도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ETF도 인기이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아는 기업이 많은 곳이 미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요. 미국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특정 종목 섹터 선정이 어려운 투자자라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S&P 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 경제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수에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었어도 인덱스 펀드 그리고 ETF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ETF도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상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로는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VOO 그리고 SPY 등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앞서 예시로든 그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는 한전 없이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S&P 500과 함께 미국 투자의 양대 상맥으로 꼽히는 게 나스닥 100 지수죠. 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100대 비금융 대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정통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 추종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소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한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QQQ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에 상장된 ETF 역시 운용사별로 다양한데요. 네. 코덱스 나스닥 100 또는 에이스 나스닥 100 이런 상품들이 운용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의 성장성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뭐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할 건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둘 다 가져가는 게 최선일까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권하고요. S&P 500 지수 추종 상품과 네.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품을 50대 50으로 반반,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물론 성향에 따라 한쪽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고 개별 기업 이슈를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체크하면서 꾸준히 정식식으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 미국 지수 추종은 ETF 상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ETF도 국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쪽이 더 투자하기 좀 나을까요? 이 역시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ETF 시장 자체가 미국이 훨씬 오래됐고 크기에 상품 자체가 다양하고요. 예. 유동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가장 큰 환율 리스크가 있고요. 아하,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죠. 네. 일단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ETF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내 운용사들이 운용 수수료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용 보수만 따지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좀 더 유리합니다. 네. 다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숨어 있는 각종 작은 비용을 감안하면 네. 국내 상장 상품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요. 네.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라 만약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투자자라면 네. 미국 상장 ETF가 낫고요. 예. 그게 아니고 적립식으로 모아가려는 거면 네네네.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투자 계좌인 연금저축과 네. ISA 통장으로 그렇죠.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담는 게 낫습니다. 네. 가세 이연 효과도 있고요. 저율 가세 등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요. 올해만 봐도 지금 코스피가 뭐 S&P 500보다 상승률이 막 훨씬 더 컸잖아요. 그래서 국내 지수 추종하는 상품하고 해외 지수 추종하는 상품을 함께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우리가 그나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 지수 추종을 시작으로 네.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예.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인 코스피 200 이렇게 추종하는 ETF 조합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S&P 500의 40% 네. 그리고 나스닥 100의 20% 네. 그리고 코스피 200의 20% 네. 그리고 채권 10% 그리고 금 관련 10%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최근처럼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스닥 100의 40% 그리고 S&P 500의 30% 네. 코스피 200의 20% 그리고 금 관련 10%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 국내 정치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또 상법 개정 이슈 등도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성장성을 더 크게 본다면 미국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 200에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율을 가져가다가 그때 뭐 국내외 상황을 봐서 조금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추종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삼성전자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또 뭐 방산주, 원전주 등등 네. 올해 개별 기업 주가가 크게 뛴 게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투자가 덜 매력적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저점을 잡고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나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네. 특히 주식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이라면 더 그렇고요. 오히려 개별 기업에만 투자하면 이슈 하나가 크게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많이들 힘들어하고 원금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개별 투자 대신 지수 추종에 투자하라고 강권하는 건 아니고요. 초보 투자자나 개별 종목 이슈를 다 따라가기엔 버겁고 바쁘다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으니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 관련 뉴스가 많아져서 관심 갖게 된 분들이라면 지수 추종 상품으로 일단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지수 추종 투자의 장단점과 또 상품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781님, 지수 추종 투자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때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기준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 지수 투자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먼저 세워놓으면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올해가 2025년 오늘이 11일이면 나는 2035년 11월 11일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10년. 미리 10년 계획을 잡고 그리고 적립금을 분산해서 매월 일정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수가 올랐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를 매입을 할 수 있고 지수가 내려갔을 때 더 많이 매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평균을 나눠서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내가 목표했는 기간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맞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네. 5326님 아이들이 고1, 중1인데 직접 주식 투자 해보겠다고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틈틈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반 친구들과 함께 서로 토론도 하면서 매일 매수 매도를 하는데 수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10년 정도 내다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지수 펀드 투자 방식 추천해 주세요 하셨네요. 매일 토론할 정도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의가 대단한데요. 네. 요즘 아이들이 주식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매일 사기보다는 특정 종목 있잖아요. 네. 내가 관심 갖는 종목 한두 개 그리고 아이들이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시장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으면 네. 이 반도체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수 투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지수에 뭐 등하락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지수 투자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 종목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달리기보다는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맞습니다. 공부를 하라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1687님 국내 상장 ETF 뭐 S&P 500에 투자를 해도 실제 S&P 500 지수 움직임과 영향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당연히 그 코스피 200 펀드도 네. 만약에 10%가 올라가면 네. 똑같이 10% 올라가고 하락도 지수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자 7892님 ETF나 인덱스 펀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떤 상품부터 고르는 게 좋을지 처음 투자 시작하는 경우에 헷갈린다고 하시면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그 제 생각으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시장의 하나의 지수.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다면 국내 뭐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가져가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앞으로 가장 성장성이 많은 지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6793님 50대 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이나 펀드 해도 될까요? 일단은 50대 중후반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금 생활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도 주식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정시 펀드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채권형 위주로. 네네. 좀 뭔가 약간 뒤늦었다는 생각에 뭔가 서두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절대로 안전을 항상 챙기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687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그럼요. 예, 인류가 꿈꿔온 불로장생, 생명 연장의 과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셨을 테지만 일반 서민들보다도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뭐 생명 연장, 불로장생에 대한 열망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 중국 진나라 진시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한 제국을 꿈꿨습니다. 네. 그런데 나라만 오래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황제 본인이 오래 살아야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 불로의 약인 불로초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불인데요. 예. 동쪽 바다 넘어 신선이 사는 섬에서 불로초를 얻겠다면서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로 건너갔고요. 네.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불로초를 찾는데 일생을 막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때 이 그가 찾던 불로초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네. 역사와 생략학 연구를 보면 후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네. 예, 불로초 후보 중에 하나는 영지, 일명 영지버섯인데요. 네, 단단하고 오래 사는 버섯이라서 천년에 한 번 자란다 이런 상징이 있고 네. 그 면역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지버섯이라는 추정이 나오고요. 네. 나머지 하나의 후보는 연단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금속으로 만든 연금술약입니다. 예. 금처럼 이제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런 연단약을 개발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시황이 실제로 먹었던 약이 바로 수은 연단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수은은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심장을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영원히 살고 싶어서 먹은 약이 오히려 수명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실제로 진시황 능에서 토양 속의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러면 이 진시황의 이런 오랜 염원이기도 했던 이 생명 연장의 꿈 지금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과학자들이 이 장수하는 동물을 보면서 이 답을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겁니다. 네. 예, 생긴 거는 마치 턱이 내려간 감자 같은 형태인데요. 턱이 내려간 감자. 예. 네. 잘생긴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수명은 무려 30년 이상 되고요. 같은 크기의 일반 쥐가 2, 3년 정도 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10배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800세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800살. 네. 그 특징이 암에도 거의 걸리지 않고요. 통증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18분 정도 버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생물계의 어떤 초월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러네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북극고래인데요. 고래요. 예, 길이가 최대 24m, 무게는 80톤이 나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개체 중에는 작살이 박혀서 서서히 들어가는데 200년을 산 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작살이 박힌 채로 네. 200년을. 그러니까 조선시대쯤 사람이 쏜 작살이 아직 박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네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 그리고 북극고래. 일단 이 두더지 쥐는 그러면 다른 생명체들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장수하는 건가요? 보통 인간은 이제 30세 이후에 사망률이 8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곰베르츠 노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더지쥐는 이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는데요. 6개월이든 20년이든 사망 위험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늙는 속도 자체가 매우 느린 생물입니다. 왜 그럴지 최근에 중국 퉁지대 연구팀이 밝혔는데요. 두더지쥐의 몸속에 CGAS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인간에게는 암을 촉진하는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죠. 그런데 두더지 쥐에선 정반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DNA 손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도록 촉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암을 막는 그런 효자 단백질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그 차이는 딱 아미노산 4개.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벽돌 중에서 4개만 바뀌었는데 기능이 180도 반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좀 오래 살 수 있을 거란 얘기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초파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초파리는 이제 작은 곤충이지만 인간과 유전자를 60% 공유해서 생물학과 이제 의학 실험에 많이 쓰입니다. 연구팀은 이제 초파리의 CGAS 유전자를 두더지쥐 버전처럼 바꿨어요. 그랬더니 수명이 16% 연장됐다고 합니다. 16%면 꽤 연장이 그렇습니다. 많이 됐네요. 초파리가 보통 60일이 수명인데 70일까지 연장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5세, 인간에 적용된다고 하면 약 12년이 더
더 오래 살 수 있는 100살 거죠. 가까이 되는군요. 네. 네. 연구팀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나 mRNA 치료 기술로 해서 이 단백질 기능을 사람에게도 두더지쥐형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 찾은 이 장수의 비결이었고요. 그러면 북극고래 장수 비결은 뭘까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궁금해했는데요. 몸집이 크고 이제 오래 살면 사실 DNA 돌연변이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추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쉬울 거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북극고래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야, 아까 두더지쥐도 그렇고 암에 안 걸려요? 네. 이 비밀은 북극고래의 경우는 DNA 수리 능력이 있는데요. 북극고래는 손상된 DNA를 감지하고 바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는데 단백질 이름이 CIRBP라는 단백질인데요. 북극고래는 영하에 가까운 바닷물에서 수백 년을 사는데 이 환경에서 이 단백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손상된 DNA를 빠르게 고치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북극고래는 사람보다 이 단백질이 약 100배가 더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연구진이 사람 세포에 이 북극고래식 CIRPB 단백질을 넣었더니 세포의 DNA 복구 능력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 네. 예, 세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단백질을 초파리에 발현시켰더니 수명이 또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DNA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졌고요. 이게 진짜 장수를 한다는 게 불로장생한다는 게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이 지난 9월이었죠. 중국 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인간 장기 이식을 통해서 뭐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현재 그 불로라고 했을 때 건강이나 젊음, 활력을 되돌릴 그런 욕망에 대한 열쇠가 돼지 쪽에서 찾고 있거든요. 돼지요? 예, 바로 이제 돼지를 통한 이종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이식이란 말 그대로 동물의 장기나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인데요. 현재 장기 기증 부족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기 이식자의 평균 대기 시간이 1,464일이라고 해요. 신장의 경우는 대기일이 2,800일. 그러니까 결국 8년에 육박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탓에 이제 인류는 이미 20세기부터 동물의 장기를 탐냈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숱한 동물 실험을 거쳤고요. 그중 인간에게 간택받은 적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의 장기는 이제 사람의 외형하고 비슷하고 유전자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돼지는 번식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를 다량으로 공급하기 수월하겠죠. 결국 이종 장기 이식에서 중요한 건 거부 반응을 줄이는 거거든요. 보통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면역계가 이게 이식된 장기가 이물질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데 결국 장기 이식에서 거부 반응을 줄이는 것이 장기 이식을 하는 앞으로 알파이자 오메가의 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도 안 그래도 이렇게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세계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됐고 첫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교정 돼지 장기를 개발한 미국 생명공학 기업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인데요. 뉴욕대 랑콘 헬스에서 첫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외신이 지난 3일에 전했습니다. 이번 임상 연구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을 실제 이제 임상 단계에서 처음 검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임상 시험이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이 동정적 사용 사례로 해서 검토를 한 뒤 승인을 했습니다. 이 동정적 사용이라는 것은 아직 이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신약이나 의료 기술을 생명에 위급하거나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올해 뉴햄프셔주의 한 남성에게 이식된 돼지 장기를 271일 동안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제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70일 정도는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현재 이 병원의 다른 환자 그리고 중국의 한 여성이 돼지장기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된 돼지 신장의 경우는 총 10개 정도의 유전자 교정을 거쳤거든요. 네. 돼지의 이제 면역 거부 반응과 과도한 장기 성장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요. 일부 인간 유전자를 추가해서 이식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돼지 장기를 사람형 장기로 튜닝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계속 돼지의 신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돼지의 다른 장기 이식도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간의 경우는 중국에서 연구해서 지금 이식을 진행한 바 있는데 171일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해요. 네. 이식 직후에 담즙 분비까지 정상 작동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폐의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해서 이식을 했는데 한 9일 정도 유지됐다고 하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인간 혈액을 흘려보내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한 정도입니다. 네. 심장의 경우에는 미국 메릴랜드 의대에서 이식한 바가 있는데 수주 정도 유지가 됐고요. 아직은 이제 면역 반응 문제가 좀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장. 네. 점차 이제 신장, 심장, 간, 폐 순서로 점점 이제 더 복잡한 장기 이식으로 확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이 돼지 장기 이식 기술이 언제쯤 일반화될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 공감하는 예상 시나리오는 2025년 이후 2030년까지는 말기 환자 대상으로 임시 장기로 이식을 한 뒤에 투석 이식까지의 어떤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진행할 것 같고요. 2030년대에는 일부 장기에서 이제 표준 옵션화가 돼서 특히 이제 신장이나 간의 경우 장기 이식이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유전자 조정 돼지 장기를 상용화까지 가능할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사람 장기를 기다리다가 죽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시대로 점차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술로 우리가 뭐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느냐 이건데 가능할까요? 핵심은 이건데요. 노화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DNA가 망가지고 세포가 이를 이제 복원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거든요. 따라서 DNA 수리 능력이 강화되고 노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점차 이제 진입 단계에 있는데요. 먼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노화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초기 임상 단계고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RNA 단백질 전달 기술로 해서 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고 이종 장기 형태로 장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현재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전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빨라야 아주 한 15년 정도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